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2021년 치과건강보험 서머리 2부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2부 역시 파트 1과 2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2021년 하반기의 건강보험의 변화를 살펴보다입니다. 지난주에 상반기의 치과건강보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하반기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구강 내 소염술과 동시에 시행된 여러 다양한 진료 항목들이 이전에는 거의 다 주된 처치 100, 제2처치 50으로 해서 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심사의 경향을 보면 각각 인정하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로 어떠한 변경 내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여전히 조금씩 다른 심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은 여전히 구강 내 소염술과 응급근간처치를 100%, 50%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병명이 다른 경우라면 각각 100%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 계신 해당 지원은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하반기 변경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2021년도, 20년도 하반기부터도 이렇게 청구하고 계셨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의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한번 100대 100으로 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심평원 지원에 먼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청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구강 내 소염술을 하고 발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발치만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구강 내 소염술을 하고 발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구강 내 소염술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발치만 인정된다는 기준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아 재식술 또는 탈구 치아 정복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시행한 잠강 고정술과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게 될 때 이 발수 비용은 어떻게 청구되냐면 이전에는 재식술과 고정술을 각각 100%를 인정하고 이 발수 비용을 50%만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사의 경향이 각 모두 다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수의 비용을 50%로 낮추지 마시고 100%로 해서 한번 청구를 해보시는 것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리고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1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18년 하반기에 해서 2019년 3월까지인가요? 6개월에 걸쳐서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1차를 한번 시행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줬었죠. 우리 치과가 타 치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항목이 어떻더라라는 것들을 각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하는데 지난 7월이죠. 지난 7월에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고 이 적정성 평가의 결과는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직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의 기간이 남아있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아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치과의 근관치료는 얼마나 적정한지에 대해서 아마 노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2차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가 시행됐고 12월 말까지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이 적정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심평원이 원하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원장님들이 치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진료가 어떤 심평원이 원하는 거기에 맞춤식 진료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또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근관 치료의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점수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아마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6개월 동안 7월에서 12월까지의 진료분이고요. 모든 치과, 상급 종합병원 내 치과, 종합병원, 치과병원, 다 치과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치과에서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서 근관충전까지 완료한 그 환자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고요. 나이는 18세 이상인 환자들만 그 대상에 집어넣었습니다. 소아나 유치는 제외를 했고요. 평가 기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은 데이터에서 제외를 하는 걸로,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항목은 총 4가지 항목인데요. 이것은 1차 적정성 평가와 똑같은 내용으로 2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근관 치료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얼마나 찍냐.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엑스레이도 안 찍고 신경치료하면 예후가 정말 좋게 잘 나올까? 아마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일날, 발수 당일날 꼭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발수 전 한 달 이내에 촬영한 파노라마든 치근단이든 상관없이 한 달 이내에 그 해당 치아의 엔도 전 한 달 이내에 사진이 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관 충전하고 당일입니다. 이것은 당일날 방사선을 찍었느냐, 캐널 필링하고 대부분 다 엑스레이를 찍으시는데 만약에 난 사진 안 찍어도 완벽해 라고 하면서 안 찍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원장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찍어라. 안 찍으면 안 된다. 찍는 것이 맞다라고 심평원은 이 적정성 평가 항목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근관 세척이 5회 미만 시행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관 세척의 횟수가 너무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농이 심한 경우에는 5회 이상 근관 세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자 한다면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K0 4.7과 같은 동의 없는 근단 농량 등으로 인해서 5회 이상 근관 세척이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병명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석회화된 근관이어서 힘들었다라고 하면 그러한 상병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 평가에서 예외로 빼주게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리엔도가 얼마나 많으냐의 비율을 또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니터링 지표이긴 한데요. 러버댐 장착을 하느냐, 신경치료 시에 러버댐 장착을 하느냐도 이 지표에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항목들을 쭉 평가를 해서 우리 치과가 타 요양기관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적정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요양기관에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국민들은 그럼 확인할 수 있나요? 라면 저희 치과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느 병원이 근관치료 적정성의 양호인지 불량인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 노출 안 했습니다만 의과 쪽에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이 병원 약국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고자 하는 병원이 어떠한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면 바로 무슨 병원이라고 이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가 위암 수술을 하고자 하는데 이 병원이 위암 수술을 잘 하는가, 평가를 잘 받았는가 라고 궁금하다면 위암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위암 부분에서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병원은 위암이 1등급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이 병원이 위암 수술을 잘하는구나 라고 안심하고 찾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높은 등급을 받은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어쨌든 경영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치과는 근관치료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노출할 것이 통계가 아직 안 나왔죠. 12월까지니까요. 그리고 12월까지라 하더라도 아까 네 번째 항목인 재근관 치료율은 12월까지의 신경치료가 끝나고 그 이후 1년 안에 리엔도를 얼마나 했냐의 비율을 보기 때문에 적어도 1년 후에나 통계가 깨끗이 마무리가 돼서 아마 국민들에게 공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치과 근관 치료를 누르면 이렇게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1년 후에 모든 통계가 집계가 되면 무슨 치과 의원이라고 치고 치과 근관 치료 항목이 양호라는 식으로 지금은 화명내과 당뇨병으로 검색했더니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치과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양호인지 양호하지
많은지만 아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겠다라고 심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지난 하반기에 우리가 신경치료 환자들에게 엑스레이 잘 찍자, 그리고 뭐 리엔도 가급적 없는 게 좋지 않냐, 러버댐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쭉 우리가 강의를 하고 실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모튼 캡슐이라고 해서 치과에서 치주 질환 환자에게 처방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모튼 캡슐이 아쉽게도 이제는 치과에서는 더 이상 처방할 수 없는 약이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모튼 캡슐의 이 원재료 원개발 국가가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이 인정되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죠.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성인의 무릎의 골관절염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약으로 그 원 국가인 그 프랑스에서 내용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도 같이 효능 효과를 바꾸게 되면서 성인의 무릎의 골관절염 시에 이모튼 처방이 인정된다. 치주 질환 시에 박리소파술 등에서 이모튼 처방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고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부터는 이모튼 캡슐 처방은 할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이 틀니 재제작 사유에 천재지변이 추가가 됐죠. 네, 우리가 틀니는 7년에 한 번씩만 보험 적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7년 이내를 하더라도 환자의 구강 상태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어떤 전문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이분은 7년 이내라도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 1회까지는 인정된다라는 기준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천재지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불이 났거나 또는 막 홍수, 수해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지진이 났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용하던 틀니를 분실하게 됐거나 또는 파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7년 이내에 제작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구강 내의 변화가 급격히 심해가지고 한번 7년 이내에 한번 그 혜택을 다시 받았는데 또 천재지변으로 또 하면 또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두 가지 중에 7년 이내에 한 가지만 인정을 해주는 걸로 추가 인정은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만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절차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보면 자, 만약에 제가 수해를 입은 65세 이상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틀니를 잊어버렸어요. 틀니가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지자체를 방문해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이 다 잠겨서 세간살이가 다 떠나려갈 때 내 틀니도 같이 손실된 거, 분실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치과에 오셔야 합니다. 치과에 오셔가지고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죠. 천재지변에 의한 7년 이내에 다시 신청이라고 치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단에다가 피해 사실 확인서랑 틀니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신청사항을 같이 공단에 접수를 시킨 다음 그리고 나서 등록이 완료되면 시술을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실이 아니라 파손이 됐는데 이 틀니를 쓸 수가 없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그때는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넣어서 공단에 인정을 받으셔야만 7년 이내에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현지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그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아닐까 싶은데요.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지조사 갔더니 와우, 이 병원은 거짓 청구가 너무 많더라. 거짓 청구가 1,500만 원 이상이더라. 또는 20% 이상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한 행정처분 외에도 국민들에게 이 요양기관은 이렇게 부당한 청구를 했었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버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요양급여 거짓 청구 치과를 적발한 것을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표를 했는데요. 어디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에서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그리고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따라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까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11개 기관이 지난 9월에 이렇게 명단에 공표가 된 기관이 11개 기관인데요. 그중에서 치과가 4군데의 치과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은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이 공공기관에 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청 홈페이지에도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짓 청구 요양기관이 어디냐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 청구가 1,500만 원 이상 또는 20% 이상의 거짓 청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명단이 공표되는 게 4개의 치과 중에 우리 치과가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제가 이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차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치과 4군데가 들어있었고 업무 정지를 100일에서 100일 언저리로 이렇게 받으신 것 같고요. 한 치과는 과징금을 9,700만 원까지 받았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만약에 어느 사이트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아, 내가 다니던 그 치과가 세상에 거짓 청구를 했네, 증일 청구를 했네. 자, 이러한 사례들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거짓 청구 사례, 부당 청구 사례라고 해서 여러 사항들에 아마 문제가 됐던 병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늘 정확하게 청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유아 구강 검진이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죠. 현행은 1차, 2차, 3차에서 3번만 영유아 구강 검진을 했습니다만 2022년 상반기부터 해서 1차, 2차가 하나 더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1차 영유아 검진을 18개월 때 했는데 그 다음 2차가 제일 먼저 하더라도 42개월 차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 공백기가 상당히 큰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치아들이 올라오게 되는 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이 중간에 한 번 더 끼워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번에서 4번으로 횟수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있었죠. 선생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2월 1일자로 고시가 났습니다. 근관치료 항목에서 근관치료 중에서도 근관세척의 급여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기존의 근관세척의 산정 기준 하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네. 근관세척은 통상적으로 2, 3일 간격으로 5회 정도 실시함이 원칙이나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준인데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예,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여태까지는 5회 정도 실시한다 정도라는 단어가 빠지고 5회까지 인정함. 다만은 똑같습니다. 다만 근관치료와 관련된 잔존, 통증 및 농해, 배출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로 산정이 가능하다. 즉 5회까지이지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저번과 크게 11월 말까지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바뀌었냐면요. 2, 3일 간격으로라는 내용이 빠집니다. 예, 기존에는 2, 3일 간격으로 통상적으로 2, 3일 간격으로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해서 이 실시 간격의 표현을 빼자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 3일 간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이 문구를 삭제를 하고 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함. 다만 이렇게 문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신 대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와, 그럼 여기까지 해서 치과건강보험 2021년도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2부, 이번 주는 2부죠. 지난주에서 2부 파트 1에서 하반기 변경사항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파트 2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적인 또는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